토론에 앞서서 남성 육아휴직 직전에 휴가를 사용해 본 아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 왜 우리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례 실태를 말씀해 주실 롯데케미칼의 박찬걸 책임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빠 휴직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롯데케미칼 박찬걸 책임입니다. 롯데그룹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저도 그 제도를 통해서 18년 7월에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되면서 아빠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에게 좀 더 어떻게 다가가야 내 아이가 행복하고 좀 더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들을 갖고 육아휴직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롯데그룹에서 최근 2년 전에 광고를 했던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율 아빠,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은 더 자. 할 때 얼마나 멋진지 모르지? 한기를 보는 모습 보면서 내 딸 걱정까지 덜게 되었네. 이서방, 칭찬해. 우리 때도 육아휴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호 잘 키워라. 아이가 자라는 만큼 가족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네, 보시는 광고와 같이 저 광고가 나간 다음에 제 친구들 그리고 뭐 저희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렇게 육아휴직을 가도 되느냐, 그리고 남자들을 휴가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느냐라고 많이 물으셨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가기 전에는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게 제가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육아휴직이 남자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많은 도움을 얻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아빠가 아이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를 하면은 진정하게 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소 1개월부터 1년까지 아빠들도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보시면 데디스쿨이라고 조금 특이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 데디스쿨을 통해서 아빠가 되는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데디스쿨에서는 크게 이제 아빠가 이 과정에 대한 취지, 그리고 아빠가 아이와 좀 더 친해져야 되는 그런 중요성, 그리고 단순하게 아빠가 되었을 때 뭐 놀이라든지 뭐 기저귀를 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교육과 그다음 실습 등을 통해서 좀 더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와 공감하고 그다음에 커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8년 7월에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르거나 할 때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뭐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꼭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봐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꼭 보고 싶었고 와이프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서 이제 데디스쿨 과정 통해서 아이의 젖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우유를 주는 방법, 놀이를 해주는 방법 등을 좀 통해서 아이에게 직접 우유도 주고 책도 좀 읽어주고 이제 잠도 재우고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하나둘씩 뭐 장난감도 입에 물고 의자에도 앉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기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에 아이와 함께했던 생활들을 이제 조금씩 기억나면서 이제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아이와 함께하지 않은 좀 시간이 있었다면은 지금 아이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저에게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빠는 놀이터, 엄마는 집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최근 코로나 때문에 손부터 씻고 뭐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부터 요 최근에 많이 하는 놀이인데 이제 제가 이제 아빠가 코끼리가 되고 아이가 이제 코끼리를 타고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놀이터도 놀러 가고 하면서 아이하고 좀 공감을 갖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끔은 집안을 저렇게 어지럽히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다 묻히고 속상하기도 하고 목욕을 할 때 밖에 나가겠다고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 돌아다니기도 하고 제일 속상할 때가 아이가 이제 아팠을 때 가장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던 사진인데 제 기억에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을 때 이걸 병원에는 갔다 왔는데 열은 떨어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재우고 옆에서 계속 짖고 보면서 열은 언제 떨어지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는 것도 좋아하고 제 아들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빠빠라고 부르는데 어딜 지나가나 이건 뭐 아빠 빠빠 할아버지 빠빠 이제 그러면서 좀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건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가 지금은 저하고 자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낮잠을 잘 때도 저녁을 잘 때도 이제 책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는 항상 저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항상 제 옆에 붙어서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모습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는 항상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 화이팅을 이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지만 아빠 힘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 나이라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도 얻고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더 공감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좀 고민도 하면서 저렇게 아이를 하루하루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가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아이가 처음에 과연 이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또 처음에는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주는 이제 행복과 이제 아이는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온 이제 육아휴직을 통해서 와이프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한 달간의 육아휴직 기간이 없었으면 제가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부족했을 거고 그다음에 육아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육아는 남편이 도와준다가 아니라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 아버지도 그랬었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솔직히 많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가 많이 육아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남자들이 함께하는 육아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이제 함께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의 말미 중에 아이가 자라는 만큼 가족도 자란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28개월이 되어 가면서 저도 나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인내심도 좀 가져가는 것 같고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어떻게 좀 함께하는 행복을 가질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빠들도 좀 더 아이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 시점에서 제일 큰 남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쓰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 굉장히 큰 두 가지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육아휴직 활용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용어로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아까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오신 분이 발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부모의 행복, 삶의 질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윤자영 교수가 발표를 하시고 지금 의원님들과 또 그리고 브릿지경제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 우리가 남은 두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토론하실 패널들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일일이 소개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따 말씀하실 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20분 정도 할애해서 윤자영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제는 제가 개요를 안 썼는데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실태 여러 각도에서 제가 가용한 모든 자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현재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실태가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킬 건가, 추가로 구체적인 과제로 뭐 법을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제안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문제가 뭐다라는 중심으로 그 과제를 던진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맞벌이 여성도 노동시장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같이 또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현실도 여성이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만이 이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돌봄 자녀 육아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육아휴직 제도도 여성의 육아휴직 제도만이 아니라 이제 남성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법 제도적인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는 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활용을 못한다거나 여전히 이제 남성 육아휴직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용자 비율이 여전히 좀 저조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민간 근로자,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현황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관심을 받았고 두었는데 대부분 이제 공무원 분들은 이제 일자리가 안정적이니까 육아휴직을 쓰는데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인식하에 사실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이제 민간 근로자 육아휴직이 이용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민간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육아휴직 이용에 저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앞에서 이제 롯데케미칼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남성의 육아, 남성도 이제 돌봄에 대한 선호가 있고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을 뒷받침하는데 이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한테도 사실 좋죠. 아동한테도 해외 연구도 보면 아동하고 시간을 초기에 생애 초기에 많이 보낼수록 이제 아동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는데도 이혼을 하고 나서도 아동에 대한 남성의 지원 뭐 자녀 양육비를 더 잘 준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올해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라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기업에서도 이제 근로자들이 뭐 방역 등으로 제대로 이제
일과 그 가정을 양립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육아휴직 제도가 그런 돌봄에 대한 어떤 가정 영역에서 그 뒷받침하는 공적 영역이 무너졌을 때 가정에서 돌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개선을 해왔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건 여성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도입된 그 시기부터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1년씩 이제 개인별 권리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몇몇 국가와는 달리 개인 단위로 1년씩 보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뭐 모자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활용이 이제 저조했던 것은 소득 대체율이 낮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이제 정액 수준이었을 때만 해도 이제 50만 원이었다가 정률제로 바뀌면서도 지금 최대 150만 원 상한 정도 150만 원 뒤에 제가 뒤에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전히 가장으로서 특히 이제 헛벌이 가정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로 이제 소득 중심의 이제 인센티브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남성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사용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하겠다. 최근에 이제 월 상한 250만 원 정도 돼서 웬만한 이제 평균 그 근로자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득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 동시 휴가도 육아휴직도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도입이 돼서 이것도 그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표로 제가 최근에 제도 변화,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관련한 것만, 이게 법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전반적인 이제 주요한 개정과 남성 육아휴직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5년에 남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여성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2001년에 이제 남녀 각각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14년에 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를 신설을 했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 남성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달이라는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해서 제도 이름을 붙였고, 처음에 이제 1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 하다가 그 뒤에 이제 1개월에서 2016년에 1개월에서 3개월로 이제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급여 수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50만 원 상한이 250만 원, 첫 3개월에 대해서 250만 원이고요. 모든 이제 근로자가 지금 첫 3개월에 대해서 80%, 그래서 상한이 150만 원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남성이 두 번째로 사용했을 때 100만 원이 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제도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제적 기준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보면 여전히 이제 낮다라는 이제 표입니다. 이제 왼쪽에 제일 왼쪽 그 열을 보시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 17년 기준으로 13.4%인데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 거의 45%, 이건 남성 비중이니까 거의 남성하고 여성하고 50대 50으로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높은 수준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해서 스웨덴은 300 몇 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분할 수급 횟수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왔다라고 보고서에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 21.8%, 남성은 30.8%, 그래서 남성도 낮지만 여성도 낮다. 21.8%, 출생아 수 100명당 육아휴직 급여자 수를 계산하면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서구
그 3인주의 국가라고 하죠.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겁니다. 연도별 육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연도별 육아 제도, 휴가 제도 이용자 보시면 쭉 이제 남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뒤에 이제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4년에 아빠의 달 도입한 그 해인데 그때부터 이제 폭증하는 그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여성의 비중 이제 쭉 여전히 이제 상당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이제 이용자 수는 적긴 한데 그 비중을 따지면 2014년부터 급증하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2019년에 21.20%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최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제 19년 6월 대비 20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 사용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34.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완전히 끝나봐야 알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아니어도 하반기까지 해도 굉장히 증가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육아휴직 이용자 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사용 기간도 보시면 사용 기간도 평균 육아휴직 일수가 284일인데 남성에 비해서는 짧죠. 하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좀 길어지고 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짧은 거는 1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센티브 기간이 3개월인 것도 있고, 또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은 인센티브가 아니어도 사실 1년이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못 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에 대한 불만족 내용으로 남성은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게 68.4% 정도 제일 불만이다. 여성은 1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여성은 1년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고, 남성은 1년이라도 주어진 거 다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 슬라이드 아빠휴직 보너스제를 보시면요, 아까 이제 남성을 특정하지 않은 제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성이 88.0% 2020년 6월 기준으로 많이 이제 남성이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빠휴직 보너스제가 이게 남성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이 가장 많이 높은 집단에서 남성 이용 비중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에 비해서, 그래서 인센티브 도입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간 확대 효과도 사실 있었습니다. 1개월 인센티브였을 때는 남성이 7.43개월, 여성은 9.63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인센티브 연장하니까 여성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 남성은 그래도 약간 증가하는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19년 6월 대비 20년 6월에 보면 52.8% 증가해서 아빠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하는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 우리가 휴가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고요.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를 보면 여성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휴가 제도와 다름없이 여성에 비해서 여전히 그 활용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그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고요. 2012년에서 2019년에 남성 비중이 그래도 좀 올라가다가 2019년에 팍 떨어졌는데 2019년에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단축이 최대 2년 확대되고, 그다음에 단축분에 대한 급여 인상이 이제 100%가 돼서 여성에 대한 이제 이 유인이, 여성이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유인도 커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덜 써서가 아니라 여성이 많이 써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육아기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제 수요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유사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간제로 전환할 때 그
재정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도 육아, 뭐 초등학생 입학 자녀, 물론 이제 여성은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통합이 돼서 임신했을 때의 사용이 여성은 가장 높은데 남성을 보면은 육아와 초등학교 입학 자녀 사용했을 때 전체 한 통틀어 32%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남성도 일가정 양립한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뒤에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 업종에서 쓰는가를 봤을 때 뭐 롯데 케미칼처럼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실히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시면 대기업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제일 높긴 합니다. 그 2015년에는 40.6%, 2015년 여성도 35.9%, 제일 비중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 이제 남성이 더 높은 걸 보면 여전히 대기업 집중도가 남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기업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큰 그림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남성 대규모 1000인 이상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규모별로 보시면 업종별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서 그냥 규모별 업종별로만 설명을 드리면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남성 제일 많은 업종 이제 제조업이고 도소매업, 그다음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높은 게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런 업종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게 아무래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다음에 제조업이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도소매업도 11.24% 여성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제조업, 도소매업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남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아무래도 그 성별 직종 분리가 있다 보니까 남성이 주로 재직하는 그런 업종, 여성이 주로 재직하는 업종별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20년 7월 제조업 비중이 남성의 경우에 38.84%로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28.78인데 38.84로 급증했어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성 비가 변하지 않았는데 남성이 제조업이 급증해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휴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성 육아휴직의 그 사유를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돌봄의 욕구도 있지만 이제 사업장 경영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좀 약간 쉬어라, 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쉬어라 하는 그런 이제 동기로 육아휴직 활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약간 딱히 이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남성들의 육아휴직 이용의 비중이 높은 게 특히 이제 제조업이 높아진 걸로 봐서는 뭔가 그 경영 악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육아휴직 사용 후에 고용 유지율을 한번 봤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옛날 자료밖에 2013년까지밖에 있는 자료가 없긴 한데 남녀 공이 이제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용하고 돌아와서가 이제 문제죠. 여러 불이익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제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 비교해 봤을 때 남성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 일주일 시점을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죠. 한 뭐 80%, 80-90% 정도 되는 선에서 남성이 약간 높지만 12개월, 1년 지나고 봤을 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2013년 기준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왔을 때 장기 근속,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뒤에서 이제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겪는 그런 불이익에서도 드러나듯이 남성도 여성만큼이나 그 불이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민간, 다음 슬라이드 이제 민간과 공무원을 좀 비교해서 실태가 어떤가를 봤는데, 강병원 국회의원실에서 최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를 구해서 뭐 정확한 어떤 비교는 아니지만 실태를 육아휴직
뭐 실태를 보려면 이제 뭐 자녀를 가진 사람 대비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자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대비로 봤을 때도 공무원은 4.5%인데 민간 근로자는 0.42%. 격차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도 이제 공무원은 좀 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까? 네. 국가 공무원은 봤을 때 교육 공무원 제외하면 남성 비율이 15.5%여서 그래도 국가 공무원을 아니죠. 교육 공무원을 제외하면 33.9%이죠. 그래서 민간보다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자체를 봤을 때 서울특별시 뒤에 봤을 때 지자체는 이제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 조직사회다 보니까 위계사회다 보니까 승진 문제가 있어가지고 덜 쓰는 이제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2019년에 11.6%밖에 안 돼요. 국가공무원은 비중이 높지만 지자체는 민간보다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육아휴직 사용 만족도를 보면 뭐 사용 기간 도중에 남녀 모두 이제 믿을 만한 양육에 높게 나타나고 남성은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분담에 대한 갈등이 줄었다. 근데 여성은 이제 경력 단절 예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디슬라이드 육아휴직 사용 후의 만족도를 보면 이걸 보면 좀 재밌었는데 남녀 인식 격차가 가장 큰 게 남성은 이제 갈등이 줄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여성은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서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제 그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또 의미 있는 거는 유자녀 동료의 일가정 양립에 더 협조적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활용 불이익을 보시면 뭐 불이익은 뭐 남녀 공이 나타나는 거지만 오른쪽 표에 보시면 저는 남성이 사실 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더 쓰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약간 좀 미세하긴 하지만 여성이 여전히 높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일단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니까 승진이나 여러 평가에 불이익이 없을 만한 사람이 사용하게 돼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말씀드리면 스웨덴 사례처럼 우리도 이제 많이 정책을 도입을 했으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스웨덴도 초기에는 제도 도입만큼 그렇게 막 바뀌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천천히 바뀐 걸로 봐서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뭐 여러 정부나 기업이나 가정 내에서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여전히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는 있겠다. 뭐 보편적 사용 이건 꼭 남성의 문제만 아니겠지만 비전형 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보편적 사용을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비전형 근로자의 문제는 뭐 일자리 육아휴직 사용 뒤에 이 복귀하는 이제 노동 정책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소득 보장과 일자리 복귀의 노동 정책이라는 이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강조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좀 세부적인 제도 개선 과제가 있겠다. 대기업 사용 편중이 되는 건 여전히 이제 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 왜 활용이 낮은지는 좀 원인을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력 활용 여력이 없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소득 대체율이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그런 건지 아니면 아빠에 대한 인센티브 약화 동지론이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면 배우자도 또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가능성이 높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 사업장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시스템상 모성보호 그 고용보험 DB랑 건강보험을 연계시켜서 출산 근로자를 식별하는 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성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누가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고용보험 DB에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업이 이제 좀 사회적 책임에 그냥 여성 고용, 뭐 돌봄에 대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도 동참한다라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같이 분담한다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노무 관리 혁신을 해야 될, 이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직무 기반 사회가 아니어서 못 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승진 요건 충족 때문에 남성이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는 안정적이지만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성은 이제 승진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개의치 않고 쓰는데, 남성들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근속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게 승진 요건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자리에서 몇 년 해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안 한다더라.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격차가 벌어진다고, 같은 동기인데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승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마치 사진 찍어놓은 사진 보듯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남은 과제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자 모셨는데요. 시간을 보고 하니까 제가 그 대충 한 7분씩 먼저 한 바퀴 돌면서 7분씩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필요하면 더 말씀하실 기회를 나중에 다음 라운드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표를 해주시는데 어떤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 와갖고 앉아서 좀 했는데 그냥 제가 아무 결정을 안 하고 여기에 일정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회자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홍정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입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제도 개선 과제로 해주신 재원 중심으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 육아휴직이 지금 25%, 올해는 25% 당연히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10만 명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있는데 2만 5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남성 육아휴직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세 가지가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놓자마자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된 거를 3일 유급 받은 거를 10일로 연장을 하면서 적어도 다 유급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2주 정도는 애가 태어났을 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과 또 얼마나 어려운지도 좀 느껴보고 이렇게 배우자 출산 휴가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 이제 작년에 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처음 시작하면 250만 원까지 통상임금 100%로 가는,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로 시작했다가 소중하구나, 그다음 이어져서 남성 육아휴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작년에 올해 이제 2월이죠 부모 동시에 이제 육아휴직하는 것까지 바뀌어서 이제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최근에 바뀌면서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은 저희가 북유럽을 한번 목표로 따라잡자라고 해서 스웨덴, 노르웨이가 지금 40-50%니까 그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북유럽의 지금 덴마크나 핀란드 수준만큼은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25% 수준이고 독일도 25% 수준이고 저희는 이제 올해 25%를 넘게 되어서 그간 가장 부러워했던 북유럽의 어쨌든 일부 국가 정도 수준만큼은 저희가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올라왔다. 그렇지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중의 문제이지 전체 육아휴직,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이 정말 북유럽 수준만큼 올라왔냐, 그게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실제 한 해 뭐 작년에 30만 명, 올해는 30만 명 밑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애가 30만 명인데 대부분 한 70% 육아휴직 쓰는 게 2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잡더라도 아빠 엄마까지 하면 적어도 한 120만 명 정도가 2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전체 써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 수준이라 그러면 10% 정도 상황이라서 저희의 지금 고민은 이 수준을 5년 이내에 어떻게 20만 명대로 20% 이상 수준으로 올릴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그 앞부분에 제도 개선에 있는 첫 번째가 사각지대와 해소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를 통해서 지금 1,400만 명 정도 고용보험인데 2,400만 명 정도로 올라가고 올해부터 이제 예술인은 산전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입차주나 우리 골프장의 캐디 분들 그리고 보험 설계사 분들 같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들,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이렇게 쭉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해서 이제 고용보험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가 되면 당연하게 산전휴가, 육아휴직까지 같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사각지대 부분은 좀 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가장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재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고용보험 제도는 원래 노화사가 같이 분담을 하는 거고 모성보호 급여도 다 거기에서 노화사가 같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런 거죠. 병역 단절이 예방을 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육아휴직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와 가장 적합한 거다. 이렇게 논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고용 안정이나 병역 단절 예방뿐만 아니고 실제 모성이나 아빠의 욕구, 부성에 관련된 보호, 저출산 대책에서 국가가 가져야 될 책무가 크다라고 보고 대부분은 이런 고용보험 기금뿐만 아니고 조세, 일반 회계가 많이 이제 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 13% 정도가 일반 회계 전입이 돼요. 국가의 책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사정이 이런 출산 문제나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의 핵심은 노사정이 같이 분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외국의 수준 정도까지 3분의 1 수준, 33% 이상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이제 사각지대 있는 문제가 이제 가장 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2세 미만. 지금 저희의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세 미만의 애를 맡아줄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한 20명의 선생님 1명 정도 큰 애들은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2세 미만은 3명에 1명이 있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그냥 시장에서 이런 돌봄 체계를 시스템을 민간에서 공급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세 미만은 사실은 선생님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도 힘들고 또한 그거를 또 부모가 아닌 선생님한테 맡기는 데 대한 불안감도 또 아직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런 사회의 돌봄 체계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적어도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육아휴직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논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손해이구나. 더 나아가서 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직원들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손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단순히 규제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어쨌든 노화사가 같이 반반씩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의 소득 보전율을 올리는 작업, 지금 아빠 같은 250만 원까지 돼 있고 지금은 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이 적어도 중소기업 2세 미만에 대해서는 한 달이라도 정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근로자들이 소득 보전율을 30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인센티브로서 줘야 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안 되겠다라고 하려면 그 정도의 비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저희는 사업주들 육아휴직을 보내는 부여 장려금 제도를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올해 70만 명 고용유지를 했습니다. 저희 IMF 금융위기 때 엄청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최대 지금 198만 원입니다. 198만 원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서 당장 어렵지만 조금만 유지하라고 했을 때 70만 명이 유지되었듯이
저희가 생각한데 중소기업의 2세 미만 영아를 가진 분들에게 한 달, 적어도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는 것은 똑같은 사회적인 해고와 거의 똑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적어도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듯이 우리 근로자들이 적어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1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 사업주에게는 적어도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센티브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업주 지원금 쪽이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게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있어서 힘들어서 이 대체인력 지원금이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인력을 꼭 뽑아야지만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사회적 해고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듯이 그런 컨셉으로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을 하자라는 쪽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분할 쪽 말씀하신 부분은 다행스럽게 어제 목요일자로 드디어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이제 2회까지니까 3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거는 그 앞 단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1년의 범위 내에 사용하게 하는 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성이 되면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놓고 난 다음에는 3번 나누어서 하면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조금 넘으셨지만은 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못 잘랐어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계시다 하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비중,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20% 넘어섰고 올해 25% 넘어서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전체 부모를 생각을 하면 이 아이가 올해 몇 명 태어날지 2020년 합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3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제도상 60만 명이 써야 될 것 같은데 10만 명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확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입니다. 저는 저출산 쪽에 이제 정책 조사를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3대 보편적인 가족 지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공부육이고, 두 번째는 아동수당이고, 세 번째가 육아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공부육은 2013년에 이제 무상부육이 도입이 됐고,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이제 지금 7세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형편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미흡한 그 이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고용보험과 관련된, 특히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과 관련된 부분과 이야기하면서 한번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윤자현 교수님의 어떤 활성화 과제들, 그 고용노동부의 개선 노력에 되게 공감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육아휴직 실태는 저는 그 출생아수 기준으로 볼 때 아이당 따져본다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아동들이 아마 이제 그 부나 모에 의해서 그 육아휴직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역시 이런 휴직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평등인데,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또 기업 규모,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에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이제 비정규직들 2019년에 한 36.4%가 되고 있고요. 또 잘 거론되지는 않지만 학생이나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사각지대에서 이제 배제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육아휴직 급여는 그 영아의 권리라기보다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실태를 요약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현행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이후에 상당히 빨리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정책들도 그런 배제된 사람들이나 사실상 배제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그 빈익빈 부익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특징인 그 결혼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양극화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순환고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용보험이 2001년에 이제 어떤 육아휴직의 재원으로 결정된 것은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국가 재정 상황으로 보나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어떤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사회보장 기능 부분에서 좀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업 상태에 가든가 이분들이 재취업할 때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육아휴직 급여까지 대체를 하다 보니 결국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이제 심각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육아휴직이 이제 보편적인 형태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반역의 전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 보편적인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조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업이나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원 필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예산정책에서 얘기하기에도 일반역의 전입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걸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향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좀 나눠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흔히 이제 독박육아 관련해 가지고 그 개인이나 부부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제도의 문제로 가야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부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 불이익이라든가 부부의 인식이라든가 둘이 계산했을 때 가구의 총소득에 대한 어떤 그 최대치를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개선들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재 육아휴직 급여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직업적 지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영아의 권리나 양육자의 권리 의무로 돼야 될 테고, 그것이 이제 어떤 영아가 생애 초기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근로자나 기업 또 양육자나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단선적인 그 문화 속성을 볼 때 누구나 쓴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상당히 빨리 해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또 하나의 기준에 이제 그 현재 그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회보장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그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보장 수준까지는 그 이상을 이제 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기간 내내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연 고용보험 기금을 떠나면 어떤 식이 되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웨덴의 사회보장세 형태는 아마 국민적 저항이 심해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별도로 퀘벡처럼 이제 고용보험에서 분리한 부모보험을 만들 경우에는 역시 요거는 이제 사회보험 속성상 또 가입하기 용이한 부분부터 이렇게 차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 그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그 우리나라 그 장기형 보험 사례처럼 건보료에서 일정 비율을 그 걷는 그런 전국민 형태의 어떤 부모보험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의 한 11.52%, 21년에 그렇고요.
이게 출발할 때 한 7% 정도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출산화수 감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기요양 보험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보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육아휴직하고 그 무상보육 간에는 사실 배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략 한 18개월 정도까지는 육아휴직 중심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무상보육 쪽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한 18개월 이후에 그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8세까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을 갖다가 물론 그 필요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일단 생애 초기에 사용되는 육아휴직과 그 이후의 어떤 아동 돌봄이나 가족 돌봄을 좀 구분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아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부모육아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나 구직, 취업 준비, 학습 또는 뭐 영아 비동반 여행 이런 부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아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보완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육아휴직 제도를 제가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그래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영아의 권리라고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부모의 권리로 늘 생각하면서 연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주셨고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나중에 또 이쯤은 하고 그만 말씀을 줄이고 그 다음 토론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르면 강민정 박사님, 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 얘기할 때 항상 스웨덴 사례를 참 많이 얘기하고 오늘도 그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제 주한 그 스웨덴 대사님하고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대담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께서 어제 하셨던 얘기가 우리는 이제 스웨덴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들도 앞으로 부족한 게 많다. 앞으로 더 도전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려면 성평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뭐 노동시장, 정치, 뭐 기업의 의사결정직 이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성평등은 50-50예요. 그냥 반반이 돼야 되는 이 성평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래야지만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남성 고위공직자가 성평등을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오늘도 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남성 고위공직자분들이 그리고 남성 국회의원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성평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에 공감하고 많이 발언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파파쿼터라는 거를 이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서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고 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성과를 분명히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게 여전히 소수의 집단만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롯데의 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 제도가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제도를 도입해 봄으로써 소득 대체율을 높여 주었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이 반드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준 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도의 이제 효과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또 이 제도가 가지는 또 비판적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 설계했을 때 이 제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차별적 요소가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육아휴직 보너스제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모두 있고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거나 대상이 되어도 중소기업 뭐 영세 사업장 근로자여서 한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두 번째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차별적인 점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순서로 주기는 했지만 남성이 대부분 사용한다라는 전제하에 남성이 임금이 더 높으므로 남성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는 약간 이런 이제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성별에 따른 좀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후지급금 제도가 이 특례 제도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특례 제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남성들은 대부분 복귀하기 때문에 굳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역시 차별적인 요소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3개월의 소득 대체율을 남녀 모두 뭐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이 모두 높여주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특례 제도 역시 통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의 이런 개선 방안들을 논의를 할 때에는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하는 부모가 그 개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핵심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제도 있는데 사용 못한다. 그래서 뭐 기업의 인력 활용의 유연성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대체 인력 수급이 원활하거나 휴직자가 발생해도 업무 배분에 부담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뭐 몇 달간의 인력 공백이 기업에게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과 같이 적은 인력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면 사실은 짧은 기간의 공백이라 하더라도 감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의 활성화는 기업의 근무 환경 그리고 근로자의 경력 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육아 지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 설계 변화만으로 사용이 확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기간 동안의 공백의 시간과 근무하는 동안 돌봄 시간 모두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육아휴직 제도는 아동의 초기 양육 시기에 집중된 제도로서 사실 이 제도만으로 모든 이 일생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본적인 출발점, 즉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소득 보장은 이 초기 양육기를 넘어서 아동을 키우는 기간 전반에 걸쳐서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로 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이 되어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의 권리를 부여하고 또 부모의 근로 시간과 제도적 돌봄 시간 간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애 주기와 또 자녀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과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은 그중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출산 후 1년간, 그러니까 자녀가 영아기 때 그러니까 시설에 보낼 수 없는 그 시기, 그리고 또 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일정 기간 케어가 필요할 때 이런 것처럼 이제 부모 각자가 상황상 육아휴직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을 사용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도태되거나 회사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기에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맞물려서 보육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하고요. 그래서 퇴근 전까지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후 시간은 또 초과 근로가 없는 부모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속선 상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육아휴직 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확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적 시간 구조를 바꿔내는 정책적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직된 근로 시간을 부모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근로자에게도 이제 돌볼 가족이 있음을 제도적으로 기업에 인지를 시키고 또 이제 남성들이 돌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육아휴직 제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주한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님 만난 게 뭐 지금 남성 육아휴직 사진전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랑 같이. 근데 그 사진에서 1등한 사진을 봤는데 쌍둥이를 둔 아빠가 양손으로 아이의 우유를 먹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진이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사실 정말 노동이잖아요.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다 힘든 일이고 그 과정에서 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다 녹아들어야 되고 육아휴직이 또 그런 역할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부여한다는 게 아이에게도 아빠에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 토론을 듣고 다시 한 라운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여러분들께서 얼추 다 한 번씩 지적을 하신 문제들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적어놨던 20세기형 노동자 모델의 혁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게 삶의 시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동료가 육아휴직을 가면 왜 싫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내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맡은 일의 양조차도 내가 쳐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언가 다른 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에 못 간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3명이 일해야 될 자리에 2명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구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장시간 노동 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적인 현상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기준 노동 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몇 시간 더 노동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에 끊임없이 싸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기준 노동 시간은 그저 형식적인 기준일 뿐이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업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일생활 시간의 어떤 경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4시간 SNS로 내려오는 업무 지시를 받아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정말 피로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21세기 문명을 손에 쥔 20세기식 책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대로 된 노동 시간으로 계산되지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노동 환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음 문제들은 별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우리가 삶의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육아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상 한국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책의 타겟 대상은 명확하게 여성이었고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노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된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도구화된 인력 활용의 대상이었고 무급 돌봄 노동의 전담자였을 뿐이고 노동의 주체이자 생계 부양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생활 균형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노동자에게 시간의 주도권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아이가 있냐 없냐 아니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리고 혼자 사냐 아니면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느냐 이런 문제들로 다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노동의 시간과 삶의 시간을 균형을 적절점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에서 할당제로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할당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느 일부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죠. 어느 한 집단이 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갖다가 권리이자 책임으로서 부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사용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할당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저희 제도, 그러니까 한국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굉장히 특례라든가 보너스라든가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의 제도들이 계속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집단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성 때문에 이것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점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 사용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면서 이제 보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고 모두가 가져야 되는 책무성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고용노동부의 신고 건수가 뭐 연평균 87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전국의 11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를 보면은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건과 육아휴직 불이익건을 합치면 한 86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수들이 사실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들이 또 굉장히 이미 포기해버린 권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쓰고자 시도를 했을 때 이것이 튕겨져 나온 것이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절실한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개입이라던가 정책적 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육아휴직 그 사용 대상자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 대상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다라고 하는 공문을 그 소속 사업장, 사업주나 대표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인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또 노동자 같은 경우는 당신이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다. 근데 네가 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연한 어떤 응답 의무를 조금 부여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결과점으로서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좀 전에 이제 강민정 부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게 성평등 노동이어야 합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더 쓰고 사실 이런 것들은 성평등 노동이라고 하는 큰 의제 속에 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인 것이고 사실 이게 일만 잃고 생활이 없는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 그리고 무급 돌봄 전담자이자 생계 보조자로서의 여성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 정책이 가져왔던 철학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가치 지향 속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이자 개별자로서의 시민을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할 때만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목표 지향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뭐 한 1분씩 시간들을 더 쓰시긴 하셨지만 대체로 굉장히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진행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특히 이 여성 토론자 두 분께서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우리가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평등 노동이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지향점 내지는 가치가 어디에 부여돼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본 조사관님께서는 이 가치를 그 아동의 권리에다가 방점을 찍으면서 이 제도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어느 제도 하나가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바라볼 때 저는 맞벌이, 맞돌봄 사회, 아까 지금 배진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중 2인 노동자, 2인 돌봄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요컨대 뭐 부부가 있는 가정이라면 둘이 같이 벌고 같이 돌보는 그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잘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대안적인 그 제도 개선 방향이라든가 기본 틀을 바꾸자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사실상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중에 그게 다 녹아져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다 들으신 바고요.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윤자영 교수님께서 한번 다 들으시고 어떤 감회 내지는 대응, 대답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별다른 뭐 추가할 말씀은 없는데 다들 제가 한 이제 뭐 그냥 저는 이제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채워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고용노동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지금 즐거워가면서 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토론회 하면은 자료집을 이렇게 뭐 안 써주시는데 써주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더 할 말이 이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 분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회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인상을 받았어요. 토론자 네 분인데 네 분 다 토론문을 미리 주셔갖고 이렇게 자료집에 다 들어있는 경우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주최 측에서 그렇게 조직을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잘 남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는 그게 박성본 조사관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예요. 이거 근본적인 틀 우리가 사실은 그 사이에 고민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위에 이 육아휴직 제도가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의 장점이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보다 더 여성 고용, 성평등, 노동에다가 방점을 찍는 지향점을 갖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하에서 고용보험 제도 위에 설계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랬더니 파급된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대상을 넓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고용보험이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할래라고 하면 부모보험도 만들어 볼까 건강보험 쪽으로 가면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식으로 가볼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따로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텐데 지금도 사실 하고는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대안인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크게 제도의 틀만 가지고도 한 대여섯 개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어떨 때는요 확 그 조금 고치는 것보다 확 나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지어도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연구자든 공무원이든 언론이든 국회의원이든 같이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해본다면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 귀한 말씀들이고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발표와 토론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그 선임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토론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브릿지경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마련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